KF-21 보라매의 엔진 국산화를 언론에서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업체 엔진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격적인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만큼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KF-21은 현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생산한 F414G 400K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한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인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은 한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블록 1 블록 2를 넘어 완벽한 5세대 전투기가 되는 블록 3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정말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KF-21의 성능 향상과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이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개발하는 국산 엔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KF-21의 국산 엔진의 최신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500파운드급 5인 전투기 엔진은 드디어 올해 아덱스 2025에서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해외 도입 엔진에 의존하던 무인기 분야에서 탈피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산 전투기 엔진이 마침내 12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 동안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의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정보가 흘러나온 적이 있었으나 당시 보도는 엔진 개발의 지연 이유 정도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계나 성능, 소재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은 항공기에서 심장에 해당될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때문에 방위산업계에서 엔진 기술 유출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할 정도로 극도로 민감한 극비 기술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에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는 우리 한국산 항공 엔진에 대해 많은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열리는 아덱스 2025에서 시제품을 넘어선 완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관련 업체에서 밝혔는데요. 5,500파운드급이라면 중형급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고 그 무인기의 임무 성격에 따라 추후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하기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이 엔진은 과거 일회용 소형 미사일 엔진에서 출발해 대형화에 성공했고 또한 다회용으로 가능한 장수 명화를 거치며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으로 동시에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방산업계와 군은 물론이며 정치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엔진의 초창기 시제품이 극한 테스트 도중 내부 블레이드에 균열이 발생해 자칫 전체가 전소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즉시 테스트를 중단하고 관련 부품 소재부터 설계 방식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내열 소재와 고온 코팅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만큼 이 엔진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봐도 순항 미사일 같은 일회성 엔진에서 대형 터보팬으로 점프하는데 성공한 전례는 세계에도 없을 정도인데요. 이미 터보팬 엔진을 확보한 나라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부터 쌓아온 항공기 제조국들이 피와 땀을 흘려 쌓은 기술이기에 신생 항공 선진국이 단숨에 올라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엔진이 다른 군사국들의 동일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기 엔진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그리 풍부한 라인업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터보팬 기술은 주로 미사일 기반이나 해외 기술을 일부 도입해
축적된 것으로 운영 시간이나 출력 면에서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LIG, 넥스원과 협력 중인 소형 무인 타격기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참여한 엔진 부품 연구 등이 있지만 모두 완성형 터보팬으로서 대형 출력과 장수명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례는 이번 5,500파운드급이 최초에 가깝습니다. KF-21에 탑재된 미국제 F414 계열 엔진의 절반 이하 추력이긴 해도 이를 기반으로 후기 연소기를 달았을 때 12,000파운드급으로 발전할 여지도 있으니 단순히 절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능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 이 신형 엔진이 실제 비행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무기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그 성능까지 검증을 마쳤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빠르게 실현시키고 성공시키는 한국인들 특유의 성향이 방위산업 전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5,500파운드급 엔진을 무인 전투기에 장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가장 큰 이유로 독자 운용의 자유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나 스텔스 무인기의 경우 핵심 기술이 제약될수록 해외 수출 및 해외 협력에서 민감한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저피탐 기술과 결합되는 엔진 성능, 소재 기술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 방산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무인 전투기의 엔진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현존하는 전투 무인기 중 상당수는 프로펠러 기반 터보프롭 혹은 팬 사이즈가 작은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가령 미국의 MQ-9 리퍼나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시리즈만 봐도 크기가 크다고 해도 프로펠러 기반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 임무까지 수행하고 더 나아가 유인 전투기와 혼성 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터보팬으로 가야 하며 추력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KF-21과 함께 편대 비행을 염두에 둔 저피탐 무인기가 필요할 때 한 대당 5,500파운드를 넘는 추력이라면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면서도 24시간 가량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 탑재량만 해도 최소 1.5톤에서 2톤 정도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대형 폭탄 2발 혹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실어 적의 방공망을 뚫는 전력 분산 개념의 임무가 수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엔진의 다회성인데요. 말 그대로 엔진을 일회성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분도 비싸며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기에 엔진 장수명화는 무조건 이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내 소형 미사일 엔진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무인 전투기가 실제로 반복 출격이 가능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내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만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방사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비 주기 없이 1,000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엔진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부품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소재와 코팅, 냉각 기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력 설계가 모두 결합되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젠 KF-21인 유인 전투기에 장착할 엔진 역시 개발 로드맵에 있는데요. KF-21에 탑재될 F414 G400K 엔진은 최대 추력 18,000파운드를 제공하며 이는 전 전투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효율 터보팬 기술로 인해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중 기동을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엔진인 만큼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이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을 초과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 실현된다면 KF-21급 유인 전투기에 독자 개발 엔진을 얻는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같은 전통 항공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전투기 엔진이 앞으로 우리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먼저 윙맨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의 협동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무인기가 적의 레이더망을 뚫어 교란 정찰 타격을 수행하면 유인 전투기가 안전한 후방 또는 상공에서 상황을 지휘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군의 전술교리가 바뀔 것입니다. 결국 적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고 그 사이에 우리 측은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한국이 무인기 수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 발판이 마련됩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무인기는 현재 해외 수요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지역 국가들은 독자 개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성능 좋은 무인기를 수입해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엔진까지 국산화했다는 점은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엔진이 해외 종속적이면 제3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지 보수 체계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완전 국산화라면 이런 제약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경제적인 이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은 한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들 장착한 우리 전투기들이 비상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F-21 전투기의 전자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성능 개발에 신중을 기하며 성공을 거듭해왔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남해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을 성공하며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보다 세밀한 봉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멋지게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현재 이어지는 시험 비행은 일반 조종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종류의 시험인데요.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조종사들은 극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여 동체가 균형을 잃게 한 후 다시 속도를 올렸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본다거나 엔진이 과열돼 꺼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 켜기도 하고 항공기를 지상 3,000m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150에서 300m까지 하강시켜 자동 상승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비행기를 운영할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로 비행하며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이 끝나가는 지금 시험 비행 횟수 2,000회를 착실히 채워나가는 우리 조종사들에 대해 경외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의 상황을 본 KF-21 사업 초기 해외 전투기 개발 유수업체는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기적에 기반한 일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계획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외신들이 개발 성과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할 경우 선진국들보다 짧은 기간에 개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외부 세력의 음해를 저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땀을 흘려가며 개발을 성공해왔습니다. 이제는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스텔스부터 국산 엔진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이 차근차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보라매 전투기는 4.5세대급 블록1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인데요. 더불어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록2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그제서야 다들 놀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와 6세대급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이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FC-31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의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에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KF-21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당시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는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발을 들였지만 세 나라가 모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기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고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는데요. GCAP은 희망초도 배치만 무려 2050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세 나라 모두 다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처럼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5세대기 F2는 미국에서 만든 F-16의 개량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가격은 F-16보다 무려 3배가 넘는데요. 또한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과거 생산 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입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대한민국과 다르게 4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중지를 모아봤자 별다른 성과 없이 돈만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실제로 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남은 국가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이 포기한 F3 전투기는 무려 50조 원의 국방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은데요.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사실 과거 일본의 F2 전투기도 한국의 KF-21처럼 국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적 답보에 일침을 가했을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스스로 기술 개발 좀 하라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인기 기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유인기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 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가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 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에 교체 소요만 총 170대가량이며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우리의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